중명학원 원장이고요.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과 설명인데 맞죠? 네, 다 문과죠. 네. 이미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전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바로 그러니까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시 제도를 분석하는 건데 분석만 하면은 소용이 없죠.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먼저 하고 이제 전략을 갖다 설명하고 보통 이렇게 이원적으로 설명회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부모님들이니까 이제 분석과 전략을 한꺼번에 섞어서 이렇게 하나씩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되고 대입을 갖다가 이제 원서를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이제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장훈 선생님, 저희 학원의 논술원장으로 계시는 장훈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오늘 원래 이제 수업이세요. 수업인데 제가 이따 쉬는 시간 껴서 잠깐만 시간 한 30분만 내서 그 문과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그 문과 부모님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훈 선생님도 한 30분 하시고 제가 또 뒤에 이어서 나머지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 지금 꽤 오랫동안 이제 논술 파트를 전담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연대 철학과 84학번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보다는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나이가 더 많으신 건가요? 왜 젊은 척하고 그러세요? 비슷하실 것 같은데. 예. 저보다는 이제 5살 선배신데, 예. 그 연대 철학과 나오시고 연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이제 사회철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예. 전공을 하시고 지금 논술 강사를 하신 지가 10 몇 년이 됐죠? 예. 논술만 하고 계시고 뭐 각 과목마다 대한민국에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 판단으로 물론 남들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논술을 논할 때는 이제 누가 가장 잘하냐, 누가 가장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평가할 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장훈 선생님 아니겠냐. 그래서 EBS에서 지금 최장수 강사고요. EBS 강의 가장 오래 하셨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조선일보라는 언론사가 그 논술을 갖고 논술 센터를 만들 때 초대 논술 센터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유일한 그 EBS에서 나온 그 논술 교재를 집필하신 분이고 일단 논술 쪽에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내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1학년 학생이든 2학년 학생이든 3학년 학생이든 그 논술을 듣는 학생들은 다 장훈 선생님한테 수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여러 반을 이제 맡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렇게 문과 아이들이 이런 거를 미리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논술 문제 풀어드리라 그랬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아실 거다. 그래서 이따가 한 8시 10분경에 올라오실 거고요. 자, 일단 아주 개략적으로 그 입시의 그 전형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 입시는 5가지 선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이 종합 전형을 그 전에 이제 입사제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이제 소위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가 있어요. 정시는 이제 수능 전형이죠. 이렇게 5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뭐 하나씩 지워 나가면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는 문과에서 특기자 전형, 이과는 특기자 전형이 꽤 쓸모가 있는 전형인데 문과의 특기자 전형은 뭐 연대라는 대학 하나에서만 뭐 인문 특기자, 사회과학 특기자 이런 거를 일정 명수, 아주 적은 명수를 선발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고대나 그 밑으로 이제 뭐 서강대나 건대나 뭐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외국어 특기자예요. 근데 외국어 특기자를 갖다가 보려면 일단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 경험이 있어야죠. 좀 살다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자체를 뭐 영어 면접이나 영어 에세이나 이런 걸 갖고 치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만 이렇게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이런 시험을 외국에 거주한 아이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해서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과 특기자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면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 문과인데 외국어 특기자를 갖고 대학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학원에 있죠. 몇 명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아이들이.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에요. 살다 왔어요. 중국어 특기자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살다 와서 뭐 소위 HSK라는 시험 자격에서 이제 상위 급수를 받고
그거 갖고 1단계를 통과를 하고 이제 중국어 에세이나 중국어 면접 갖고 이제 2단계를 치르는 그런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그 설명은 오늘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5가지 중에 하나를 지웠으니까 4가지가 나왔죠. 예, 요 위에 4가지를 소위 수시라고 하는 거죠. 예, 소위 수시라고 하는 거고 이 밑에 하나는 이제 정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회를 하면 보통 거의 수시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수시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왜 수시 위주로 설명을 하냐면 사실 이게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다. 그래서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3학년이 돼보면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떨립니다.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전형이 사실 이미 다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내신도 따고 학생부 준비도 하고 논술 준비도 하고 있지만 정시라는 건 그 공부를 쭉 해서 11월 며칠 날 보는 수능 결과 하나만 딱 갖고 원서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잘 보던 아이들도 어떤 날은 또 못 봐요. 맞죠? 계속 잘하는 아이들은 잘 없죠. 흔들흔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평상시에 이제 응시 인원이 대략 50만 왔다 갔다 이 정도인데 실제 수능을 보게 되면 65만 정도가 보거든요. 네, 많은 애는 한 68만 70만까지 올라가는데 65만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15만 명 정도 되는 12, 3만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 재수생들이 마지막에 참여하죠. 안 보이다가 고1, 고2 때는 아이들끼리 보다가 고3 6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고3 6월에 들어오고 고3 9월에 들어오고 실제 수능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어차피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이제 점수를 받게 되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에서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1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라는 변수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수를 갖다가 미리 예측해서 이 아이가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 잘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원에서 그 요번에 6월 모의고사, 6월 굉장히 큰 고3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6월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100이 나왔어요. 3학년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도 이 아이가 그러면 국영수 100이면 정시에 서울대 가겠네. 절대 장담 못하죠. 요번에 100을 맞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걔가 그렇게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원서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을 딱 못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면 바로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해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리상. 그리고 선발 인원 자체가 물론 저희가 문과는 그 정시라는 그 전형 방식을 문과는 뭐 이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 비중을 두는 편인데 뭐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에서 70% 이상 선발하거든요. 70% 이상 선발하고 여기에서 이제 30% 정도를 선발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70%를 선발하는 전형을 놔두고 여기에다 집중하는 건 사례받지 않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는 거고 여기에 못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그 수시의 어떤 그 기준에 그 수시에 지원하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가 정시에서 뭐 아무리 못 가도 뭐 무슨 그 숭실대나 건국대나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못 보더라도 그러면 수시에서는 그 밑에 대학은 원서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또 거꾸로 정시에서 어느 대학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보험용의 점수를 갖고 있지 못하면 수시 떨어지면 끝이니까 수시에서 원서를 몇 장을 쓰죠? 6장 쓰잖아요. 6장. 6장을 쓸 때에 좀 정시에 어떤 보험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보험이 있는 애들은 그 6개를 당당하게 윗대학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2장 정도는 밑으로 이제 빼놔야 되는 거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학으로 넣어놓고 위에 4장 정도만 이제 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수시 지원의 기준으로 정시가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있으면 그 위로 지원할 수 있다. 보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여기서만 그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낼 때는 또 떨리게 돼서 자꾸 낮춰지게 되는 거죠. 자꾸.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4가지, 그 특기자를 빼고 4가지의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이건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게 애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상위권 대학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 정도죠. 문과 대학의 순위는 뭐 명쾌하죠?
이과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과는 포항공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뭐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특별한 대학들이 있고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과는 뭐 순위가 뭐 거의 안 바뀝니다. 뭐 부모님 때나 지금이나 안 바뀌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뭐 중대, 그만 쓸까요? 관심은 요 정도일 테니까. 그렇죠? 밑으로 좀 더 있지만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여기까지 보통 10위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순위가 바뀌질 않는데 요 정도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도대체 어떤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신도 좋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내신도 좋으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서류 전형이잖아요. 학교 활동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자, 이런 두 가지를 내신도 좋고 나머지 그 생기부상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도 좋은 그런 그런 아이들만 받아도 충분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이런 대학들은. 근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교과 전형 따로, 종합 전형 따로. 이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어차피 최상위권 대학들은 내신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신이 없으면 또 안 되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교과 전형, 내신만 갖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과 그 밑에 대학들의 학생부 전형은 종류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갖고 우리 아이가 어쨌든 서울권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을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꽤 괜찮은 대학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 외시, 건국, 동국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를 만약에 교과로 가겠다, 내신으로 가겠다. 그럼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1점대가 넘으면 불가합니다. 문과는.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네. 그러니까 그 내신을 그 평가하는 게 일단 전교과냐 주요교과냐 이게 있죠. 네. 내신에 대한 평가 방식이 전교과냐 주요교과냐. 그러니까 전교과라고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전과목을 보는 거고요. 주요교과라 문과의 주요교과는 뭐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근데 이제 사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회, 국사도 사회에 포함되고. 그렇죠? 1학년 때 배우는 사회, 1학년 때 배우는 국사. 근데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뭐 한국지리가 됐든 사회문화가 됐든 법과정치가 됐든 이런 선택 과목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사회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제 서울대와 연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들은 다 주요 교과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국영수 4만 반영. 근데 이제 서울대, 연대, 문과에서 서울대, 연대를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신이 내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과랑은 또 많이 다릅니다. 예, 정말 어렵고 올해도 저희가 그 서울대를 쓸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사실 올해 저희 학원에 서울대 쓰는 문과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도 저희 학원에서 문과에서 서울대를 쓸 그 아이도 제가 지금 5년째예요. 5년째 걔를 맡고 있는 지가 5년 동안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지 않도록 내신이면 내신, 봉사면 봉사, 동아리면 동아리, 독서면 독서, 정말 조그마한 미스도 나지 않도록 금이야 오기야 지금 관리해서 간신히 한 명 만든 겁니다. 간신히. 정말 어려워요. 서울대 연대는. 정말 신이 내리는 거고 지금 2학년 아이들도 이제 지금 문과에서 서울대 연대 정도를 지원할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이 정도 있는데 걔네들도 이제 그렇게 관리하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서울대 연대를 보내기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서울대 연대 정도 갈 급의 아이들은 이미 다 결정된 아이들이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아이들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많이 하면 지루해 하시니까 짜증내 하시고. 맞죠? 부럽기만 하고 화만 나니까 일단은 이제 주요 교과라고 봐야죠. 그런 아이들은 별도고 이런 애들은 별도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고대나 서강대나 성대나 한대나 전부 다 이제 주요 교과거든요. 국영수사 내신. 자, 국영수사 내신을 갖다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급을 받잖아요. 뭐 1등급도 받고 2등급도 받고 3등급도 받고 막 받겠죠. 그렇게 갖고 3학년 1학기까지 평균을 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학년별 반영 비율이 고1 20%, 고2 40%, 고3 40%입니다. 내신 반영률. 대부분의 대학이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고1은 그러면 전체 내신 중에서 전체 교과를 갖다가 평균 등급을 산정하는데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정을 하는데 고1이 20%라는 거는 한 학기가 1학기가 몇 프로죠? 10%. 2학기가 10%. 2학년 때 되면 1학기가 20%, 또 2학기가 또 20%. 배가 되죠? 그렇죠? 3학년은 1학기까지만 들어가잖아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몇 프로? 40%. 이거 계속 곱하기 2죠. 그죠? 고1 내신 곱하기 2. 그죠? 고2 내신 곱하기 2. 한 학기만 갖고 40%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내신 점점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어쨌든 고1 1학기 2학기,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 5학기 내신을 갖다가 평균 등급을 내서 물론 단위수를 다 곱하죠. 단위수가 다 다르니까 그 단위수를 다 곱해갖고 평균 등급을 냈을 때 그게 1점대가 나온다.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고1 때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1점대 내신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별로.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죠. 그러겠죠? 네, 처음에는 뭐 첫 1학기 때는 잘하다가도 계속 줄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과에서 뭐 1.5 정도의 내신을 받는다. 1.5 정도의 내신을 받는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한 5명이 안 되죠. 3학년이 돼버리면. 5명이 넘는 학교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면 정말 막강한 내신인 거죠. 막강한 내신인데 그 1.5를 갖고 어디를 낼 수 있느냐? 중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한대 못 갑니다. 1단계 통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 가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그 학생부로 이제 교과 전형으로 그 학생을 선발하는 그 대학의 정원이 상위 한 열 몇 개 대학까지 다 더하더라도 10,000명이 안 돼요. 열 몇 개 대학까지 내려가도 학생부로 선발하는 전형이 10,000명이 안 되는데 학교가 2,000개가 넘죠.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만 1,500개가 넘고 거기에다가 뭐 그 자사고, 외고, 가고 등등 그다음에 뭐 특성화고의 진학반들 다 합치면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 개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대략 한 그 상위권 대학, 상위 한 10개 대학의 학생부 전형을 갖다가 뭐 불과 한 5, 6천 명으로 잡는다면 학교가 몇 개라고요? 아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1,500개 넘는다 그랬죠? 그럼 한 학교에서 몇 명 가는 거예요? 서너 명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1.5 안쪽에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그래서 이제 학생부로 만약에 이제 내가 원서를 한번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1점 후반대까지는 서울권에서 어느 정도 밑에 대학까지 가능. 그리고 이제 꽤 괜찮은 대학을 내려면 1.5 안에는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한 학교에 서너 명밖에 안 된다. 정말 쉽지 않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교과로 이제 간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는 그 1점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중3 때 그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는 제가 작년에 예비고를 설명할 때도 오셨던 분들이 꽤 계신데 제가 일반고를 계속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일반고를 보내라. 남학생은 남고를 보내고 여학생은 공학을 보내라.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과 전형 때문이에요.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중학교 때 웬만큼 하던 아이들은 흔들림이 없으면 그래도 어쨌든 1점대 받아갖고 오거든요. 상위권 아이들이. 그러면 걔네들은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어렵긴 하지만 한 10위권 대학 안에서는 원서를 낼 수 있는 대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를 아까 수시 원서를 6장 쓰는데 한 2장 정도는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머지 4장을 논술해서 좀 위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보험을 갖기 위해서 일반고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되면 뭐 오늘도 뭐 그 세화나 작년에 이제 이 근처 중학교에서 굉장히 잘했던 학생인데 뭐 세화를 갔다고 해요.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그 아이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교과 전형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이미 중학교 꽤 잘했던 아이인데도.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은 지금부터 굉장히 막 내신 준비를 막 치열하게 할 거예요. 세화라는 학교에서 정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텐데 결국 3학년이 딱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없어요. 하나도. 이거 하나 남습니다. 수시는.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공부 잘하는 자사고에서는 정말 상위권의 몇 명 빼고는 이런 전형으로 10위권 대학을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높이가 밑에 대학이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은 위에 대학이고. 그렇죠? 내신으로는 거기를 못 넣고.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 논술에서는
그 내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내신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 반영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자사고를 다니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내신 준비한 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먹지도 않을 내신을 갖고 3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뭐 많이 성장하고 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대학을 갈 때 마지막 지표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내신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를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정시는 내신 들어가나요? 0%예요, 0%. 얘는 그 1%, 100% 중에 내신 1%, 얘는 0%.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형이다라고 말해도 뭐 지장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그 일단은 문과 아이들한테는 물론 대학을 눈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학을 좀 안 좋은 대학까지 생각하겠다. 밑에 있는 뭐 조금 밑에 있는 서울권에서도 뭐 국민대나 뭐 명지대나 뭐 세종대나 뭐 여대 중에서도 뭐 서울여대나 뭐 성신이나 뭐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겠다라고 했을 때는 2점대 초반까지 내신이면 지원할 만하죠. 그렇죠? 예, 그 정도면 지원할 만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 나는 좀 윗대학을 보내겠다. 그런데 내신이 1점대가 아니다. 그럼 내신은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 아이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만 보내도 만족이다. 그러면 2점대 초반까지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뭐 2.5가 넘어간다, 3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내신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적당히 내신 관리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적당히. 과감하게 접고. 다 욕심내지 말고. 교과는 안 되겠구나.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욕심상. 설명회 들을 때는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사리상 맞네. 그런데 실제로 성적표 보면 열받거든요. 그렇죠? 자꾸 옆집 애랑 비교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고 학교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내신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그 학교 수업이 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의 어떤 구별 기준은 학생에 따라 다른 거다. 그래서 어차피 입시 상담이라는 거는 학생별로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애랑 상담할 때는 내신 관리 열심히 해라. 어떤 애랑 상담할 때는 내신은 적당히 하자. 일반고를 갔으면 뭐 적당히 해도 뭐 2.5, 3.5는 나오니까 그러면 다른 전형으로 갔을 때도 내신은 전혀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은 이렇다. 어쨌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자. 근데 가져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전형을 준비하자. 이거죠.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그런 거고 이제 종합 전형을 말씀드릴 건데,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 당연히 들어갑니다.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서울대 얘기를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수시로 이제 지역 균형하고 이제 일반하고 두 가지를 뭐 이거는 뭐 굳이 서울대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지규는 1단계가 학교장 추천이에요. 한 학교에서 문과 1등만을 추천하는 거죠. 한 학교에 2명 추천하니까 문과 1등, 이과 1등을 추천하는데 서울대 직윤 추천을 받았다는 건 내신이 얼마라는 얘기죠? 저희 학원에 이제 서울대 직윤 받는 아이들 내신 올해 같은 경우에 1.02, 재작년에 받았던 애 1.04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서울대 직윤 아니 추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전형은 다른 비교과가 꽤 괜찮으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 얘기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다른 비교과가 꽤 괜찮으면 1.2, 1.3, 뭐 더 내려가면 1.5까지도 다른 비교과가 좋으면 지원 가능. 직윤은 학교장 추천을 못 받으면 원서를 못 내지만 일반은 그런 게 없거든요. 한 학교에서 명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라도 낼 수 있다는 거죠. 10명이라도. 그래서 요거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이거는 서류로 하는 거 아니냐. 서류로 하지만 그래도 역시 뭐가 중요하다? 내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그러니까 직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약간 가까운 전형이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가까운 전형이거든요. 그렇지만 직윤은 내신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불가하고, 일반 전형은 그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내신이 꽤 괜찮은 내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하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쓴다고 뭐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동아리도 뭐 봉사 500시간에다가 뭐 동아리도 뭐 3개를 만들었고 학교에서 각종 수상 다 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신이 안 좋으면
상위권대 입사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학생부 전형에서는. 근데 내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데, 서류라는 건 이제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추천서죠. 요걸 이제 서류라고 하는데, 요 서류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는데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기다 쓰는 거죠. 추천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는데 뭐 없는 말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선생님이 안 좋은 말을 쓰겠어요? 다 좋은 말을 쓰겠지. 그러니까 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사항들이, 이 자소서나 학생부에 이제 들어가는 사항들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아이들한테 요 6가지를 갖고 이제 이 아이는 뭐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동봉진 독서라고, 여기 쉽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관련 활동, 독서, 수상. 이 6가지거든요. 예, 이게 자료집을 잠깐 볼까요? 뭐 자료집을 오늘 거의 볼 일은 없을 텐데, 이게 어디냐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이게 지금 학생부 전형이죠. 예. 25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네, 25페이지 보면 뭐 학적사항, 이거는 뭐 그렇고요. 출결 상황, 이것도 그렇고요. 수상 경력, 그게 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독서, 그게 독이죠. 그 다음에 밑에 창체 활동에 보시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게 이제 자동봉진이죠. 자동봉진 독수라고 6가지 항목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자율활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 아이가 뭐 어느 정도의 리더십과 참여도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해냈느냐,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이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동아리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진로 관련이면 당연히 좋은 거죠. 자기의 진로와 관련이 있으면. 꼭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진 않지만 뭐 관련, 이게 굉장히 넓게 봐주거든요. 넓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커서 이제 뭐가 되고 싶냐, 뭐 이렇게 역사를 전공하고 싶다. 그런데 동아리는 뭐 영어 동아리를 했다. 그럼 왜 했니? 아니, 역사를 전공하려면 유학도 가야 되고 세계사를 공부하려면 어학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했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폭을 굉장히 넓게 봐준다는 겁니다. 동아리는. 진로 관련성이 있으면 좋지만 그 진로 관련성을 너무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몇 시간을 했냐보다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저희 학원에 이제 서울대 느레가 있다. 근데 걔는 이제 봉사를 뭘 했냐면, 처음에는 그 이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진로는 저기거든요. 그 국제 구호 전문가. 나중에 커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걔는 다문화 가정 봉사를 제가 시켰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문화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 저희 학원 애들 많은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그 티스카이라고 맞지? 티스카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쭉 시켜왔고, 그 어려운 집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는 봉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그 봉사를 해갖고, 봉사를 몇 시간 한 게 중요한 아니라 그 봉사를 해갖고 상도 받았고, 근데 봉사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들을 계속 이제 기록해놨고, 그런 건 나중에 다 자소서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기획하고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로 관련 활동은 이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서, 자기 전공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독서는 꼭 진로 관련 독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도 뭐 과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이과 아이들도 뭐 무슨 인문과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이런 서적도 읽어야 되고, 다양하게.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꼭 뭐 혹자들은 뭐 전문 읽어야 된다, 뭐 전공자들 읽는 책을 읽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합격하는 애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나중에 이런 학생부 전형들은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을 보게 되면 다 물어봐요. 그 아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읽었느냐, 어떤 내용에서 네가 감명을 받았느냐, 그 책을 읽으면서 네가 뭐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학 교수 정도 하시는 분이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냥 대충 읽어서 학생부에 독서 기록을 올린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건지 그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이것도 문과 아이들도 수학 경시도 받고, 그렇죠? 뭐 영어 관련해서 영어 이야기 대회 받아야죠. 좋죠. 그 다음에 각종 뭐 저런 교과 우수상 이런 거 다 받는 게 좋죠. 근데 보통 상위권 대학에 이런 학생부 전형으로 오는 아이들은 교과 우수상이 없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아이들은 없으니까. 교과 우수상이라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봐갖고 특정 과목에 성적 좋은 아이들한테 주는 상인데 그런 건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뭐 무슨 토론 대회도 있고 논술 대회도 있고 글짓기 대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문과이라고 하더라도 뭐 과학 골든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뭐 동아리 활동을 잘해서 뭐 우수 동아리로 표창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합창부를 참여해갖고 합창부에서 자기 반이 1등을 했는데 뭐 내가 지휘를 했다 이런 것도 다 리더십이니까 이런 것도 좋고, 꼭 자기의 전공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상을 많이 받는 게 좋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적극적으로. 근데 상을 받기도 사실은 일반고가 좋아요. 저희 학원 밴드 하시나요? 여기 저희 학원 밴드를 보시는 어머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분들만 다시고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일거는 보시던데, 저희 학원에 이제 실적을 막 올렸잖아요. 얼마 전에 뭐 상반기 비교과 실적 이렇게 해갖고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서 상 받은 거를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고 있죠, 아이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가만히 앉아서 애들이 상 받아갖고 오기를 기다리면 애들이 상을 못 받아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저희 학원에 저기 하시는 분 중에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제 우리 임수연 선생님, 그 다음에 한대규 선생님, 그 다음에 정덕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뭐 맡고 있는 학년은 조금씩 다르고 분야는 약간 다르지만 이분들은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뭐 약간의 수업을 하시긴 해요. 수업을 조금씩 뭐 일주일에 뭐 한 10시간도 안 되게 수업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분들의 롤은 뭐냐 하면은 요걸 만드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매일 아이를 만날 수는 없고요. 어떤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학생부 전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교과가 필요하다, 그럼 아이랑 계속 상담을 해서 대회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봉사도 뭐 이런 봉사를 해라 추천하고. 근데 어떤 대회에 나갈 때 서류가 필요하다. 요새는 대회들도 1단계에서 그 서류로 이렇게 먼저 선발하는 대회가 많거든요. 다 자소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과 아이들은 자소서를,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은요 자소서 쓰기를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계속 써야 돼요. 나중에 달인이 되죠, 자소서 쓰기에. 그래서 자소서 지도를 하죠. 그렇죠? 자소서 지도를 하고 뭐 그런 비용을 하나도 안 받죠, 저희 학원의 아이들은. 뭐 일부 아이들만 혜택을 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주요 전형이 학생부 전형인 아이들은 3학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1, 고2 때 이미 학생부에 뭐가 기록되고 이 아이가 했던 활동이 뭐냐라는 거에 의해서 3학년 때 가는 대학이 결정나기 때문에 고1, 고2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전형 하는 애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들러붙어 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비교과 지도를 하죠. 지도를 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자소서 첨삭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게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스피치 대회 이런 게 열리면 또 저희 영어과에서 우리 뭐 소피아 선생님이나 문희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원고 만드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받고 첨삭하고 시뮬레이션 시키죠. 선생님 딱 앉아서 해봐. 영어 말하기 대회 다 연습시켜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러니까 상이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애가 그냥 혼자 가서 상을 받아갖고 올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고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지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런 비교과 뭐 이런 나중에 이 설명회를 뭐 나중에 온라인상으로도 보고 이런 학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원장 선생님은 그 몇 명 애들만 해주냐? 왜 우리 애는 안 해주냐? 이 문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비교과가 필요한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요, 제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가 나와야 돼요, 먼저. 성격이.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뭐 제가 뭐 야 너 이것도 해 저것도 이것도 해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일단 본인이 뜻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성격이.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아이들은 그런 전형이 가능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 다른 걸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지금 뭐 비교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이제 한 학기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 가는, 종합 전형에 가는 아이들은
이 선생님들이 불러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근데 종합전형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면 어디다. 뭐 1.2면 뭐 한양대에서 상위권과는 안 된다. 밑에 거는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 1.5면 중대 어느 과에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종합전형은 두리뭉실하죠 전형이.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학생부 내용과 내신과 그다음에 자소서 내용을 갖고 있는 아이가 원서를 넣었을 때 학생부에서 1단계가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걸로 넣어야겠지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보조적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입시를 갖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갖고 원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걸 갖고 원서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런 그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 전형으로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패턴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부 전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이다. 그럼 서울대 직윤을 받았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연대도 학생부로 이렇게 넣는 거죠. 넣는 거고 뭐 서울대 직윤을 받을 정도면 연대 학생부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서울대 직윤은 추천 전형이고요. 고대 학추도 추천이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고대 학교장 추천인데 학교에서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주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주지. 그래서 보통은 전교 1등, 이건 2장이거든요. 전교 2등, 3등. 보통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직윤을 받으면 이걸 못 받으니까 이건 날아가는 거고 연대는 넣는 거죠. 그럼 이제 원서가 몇 장 남죠? 4장이 남잖아요. 근데 이 4장을 어떻게 쓸 거냐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얘는 내신만 좋다. 그리고 얘는 수능이나 노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럼 쭉 학생부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 고대는 못 쓰니까 뭐 서강대도 쓰고 성대도 쓰고 한대도 쓰고 그렇죠? 뭐 여학생 같은 경우 이대도 쓰고 이걸 학생부로만. 이거는 수능이나 노술이 잘 안 돼 있는 아이. 물론 서울대 직윤도 이게 학생부 전형은 다 최저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최저학력 기준. 서울대 직윤의 그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 2등급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가장 강력한 변수인데 원래 2개였어요. 근데 이제 3개로 늘었는데 이게 왜 올해 갑자기 커다란 변수로 떠올랐냐 하면 수능이 쉬워요. 계속. 그렇죠? 수능이 쉽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 틀리면 3학년 6월 같은 경우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 이랬거든요. 근데 한두 개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서울대 지금 3개 2등급을 맞추는데 문제가 차라리 어려우면 확실하게 잘하는 애들이 자기 등급을 맞는데 문제가 쉽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113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3개 2등급만 갖고는 만약에 둘둘둘을 간신히 맞췄다. 근데 이거 갖고는 정시로는 서울대 연고대는 당연히 못 가거든요. 예. 어차피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최저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이 정도 갖고는 최상위권 대학에 정시로 어차피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요런 정도를 간신히 맞추는 아이들은 6장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논술 준비도 되어 있고 수능도 괜찮아요. 정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 지금 받았다. 근데 연대 학생부 쓰고 연대 하나 더 쓰죠. 연대 논술. 쓰고. 그 다음에 고대는 학생부 추천 못 받았으니까 못 넣잖아요. 그럼 고대도 논술 쓰고. 그럼 이제 원서 몇 장 썼죠? 연대는 2장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장 다 낼 수 있거든요. 4장 썼잖아요. 그럼 2장 남았죠? 2장은 안 쓰고. 떨어지면 정시로 가고. 최강의 패죠. 최강의 패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죠. 이게 최상위권의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도 되고 수능도 되고 학생부도 되고 이런 애들은 딱 4장만 쓰면 서강대 이런 데는 안 쓴다. 어차피 눈높이도 높아요. 서강대 가면 재수한다. 이런 거니까. 괜히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떨어져서 상위권. 중상위권. 이런 아이들은 뭐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로
뭐 예를 들면 뭐 한양대나 중대나 이런 대학을 쓰는 겁니다. 이 정도면 1.3에서 1.5 이 정도 내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거밖에 없으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겠죠? 다른 대학을 뭐 경희대도 쓰고 그죠? 뭐 시립대도 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학생부밖에 없으면. 그렇죠? 근데 학생부 말고 뭐가 있으면 논술이나 수능이 또 역시 되면은 요거에다가 또 뭘로 가는 거죠? 학생부에서 한양대나 중대가 오히려 보험이 되고 연대, 고대, 논술 전형을 쓰는 거죠. 요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요런 패턴. 그래서 결국 학생부 전형이라는 거는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는 공격무기고,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뭐죠? 보험이고. 요 보험이 있으니까 지원을 할 때 적극적으로 윗대학을 쓸 수가 있죠. 요렇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학생부밖에 없다. 그러면은 최저만 맞추면 이제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것도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을 하는 게 머릿속으로 계속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한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미는 뭔가? 이게 공격 무기냐?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의 이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냐? 이런 조합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학생들을. 딱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돼요. 학생을. 계속 보고 내신이라는 건 장담을 못하죠. 내신도 왜 장담을 못하냐면 제가 이제 이 내신 전형 갖고 워낙 실패해본 경험이 많아서 1학년 때 5, 1등급 맞아요. 5, 1등급을 맞았다가 또 1학년 2학기 때도 뭐 한 개 빼놓고 다 1등급 맞았어요. 정말 잘하는 애예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중간고사 앞두고 한 달을 애가 헤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신이라는 거는 그 시기에 딱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단기 집중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멘탈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한 학기를 딱 망쳐버리면은 이 아이가 1.1, 1.2가 가능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1.5, 1.6으로 변해버려요. 내신이. 순식간에. 한 두세 개 3등급 떠버리면 그냥 쫙 떨어지거든요. 그런 일이 워낙 아이들이 또 민감한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전형을 갖다가 기본 전형으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그래서 항상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내신은 보험이다. 해주면 정말 고맙고 해주면 고맙고 저의 역할은 그게 없더라도 이 아이가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지 이것만 믿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동의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네, 방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고요. 교과 전형은. 그래서 교과 전형을 한번 교과 전형하고 그거를 자료집에 있는 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9페이지에. 9페이지에 이제 학생부 전형 주요 대학의 이제 경쟁률인데 무시무시하죠? 예. 무시무시합니다. 평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직윤이니까 3대1.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오늘 2,000 몇백 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윤을 안 내는 학교들도 꽤 되거든요. 어차피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직윤을 내더라도 다른 뭐 내신도 전교 1등이긴 하지만 지표가 다른 학교에 낮고 학생부도 시원찮다. 그러면 이제 안 내고 차라리 이제 다른 걸로 가자. 이런 애들도 많아서 3대1. 일반 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장 출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대1 이런 거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서강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이거 딴 거 안 보고 내신만 보거든요. 내신만 보니까 16대1. 그럼 여기에는 문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1.65는 합격. 뭐 예를 들면 1.66은 불합격.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아주.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10대1 왔다 갔다죠. 근데 이 정도면 10대1 정도면은 수시 경쟁률 치고는 약한 겁니다. 굉장히 약한 경쟁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주요 대학의 학생부 전형을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매년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지만 이거를 갖다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부모님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읽어봐도 사실은 좀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 반영하는 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페이지 상단인데 서울대는 이제 정교과 서울대는 언급을 안 해요. 아예 정교과를 보겠다 이런 언급 자체를 안 하고요. 연대는 이제 국영수사과를 70%를 보고 기타 과목을 30%를 보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고대가 국영수가 90% 기타 교과 10%는 뭐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 밑에 대학들은 전부 다 주요 교과 국영수 4만 반영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과니까 서울대 연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은 이제 과학 내신이나 뭐 제2외국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접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내신을 접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관리에 관한 설명은 제가 아까 이제 뭐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런 학생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스타일이에요. 학생의 스타일이 이걸 할 수 있는 아이냐 그렇지 않은 아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아이가 성격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형, 아까 특기자 전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그 수시 전형 중에서 가장 명수가 많은 전형이고 그 다음에 대비가 가능한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평가 요소가 내신하고 논술하고 수능 최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몇 년 전에는 논술 전형이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일반 선발만 갖고 그 논술을 갖다가 뽑는데 이게 대충 보면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거의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64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64페이지 펴보시면 표가 또 있죠. 자,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게 논술을 뽑는 주요 대학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자, 연대의 학생부 반영 비율은 30%입니다. 꽤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에 교과가 20%고 비교과가 10%인데 교과 20%를 갖다가 실제로 연대가 그 홈페이지에 요강이라고 발표한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1등급,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검토하겠다라는 항목인데 거기에 평균 등급이 1등급인 학생과 평균 등급이 5등급인 학생. 근데 평균 등급이 5등급인 아이는 사실 없을 거잖아요. 연대 정도로 오는데. 그런 아이가 몇 점 차이 나면 0.8점 차이가 나요.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죠.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영 안 하는 겁니다. 30%, 20%라고 되어 있지만 비교과는 우리 오늘 학생들도 여기 설명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비교과는 보세요. 무단결석을 3일 이하면 만점입니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를 3년 다니면서 무단결석을 3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애들이 뭐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단결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뭐 가출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20시간 이상 하면 만점인데 봉사활동을 20시간 이하로 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학교에서 하는 최소한 것만 해도 20시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만점. 비교과는 만점. 그 다음에 내신은 뭐 거의 차이가 없고. 그래서 100점 만점에 0.8점인데 고대는 더 심하죠. 고대는 무려 55%를 반영한다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오른쪽에 이제 실질 반영률을 보시면 1등급과 5등급 차이가 1000점 만점에 1.2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1.2점이니까 100점 만점으로 하면 0.12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 답안에서 뭐 1, 2점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제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신은 뭐만 하겠다? 형식적으로 넣는 척만 하겠다. 그리고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과 아이가 목표는 여기에 있는 대로 뭐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중대, 경희대 다 괜찮은 대학들이잖아요. 이 정도 대학을 목표로 한다, 우리 아이는. 아니면 요 밑에 조금 내려가서 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숭실대 여기까지 목표로 한다. 그런데 내신이 2.5가 넘는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지원 불가.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반영 비율은 거의 제로. 이해 가시죠? 그럼 내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적당히. 그게 맞잖아요. 물론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 내신을 워낙 또 개판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내신 준비 과정이라는 게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어떤 뭐 포인트를 갖고 대학을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내신 준비 기간에 아이들이 많이 늘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늡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대학으로 갈 때는 사실 1점대, 2점대 초반이 넘는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내신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내신 안 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신으로 뽑는 명수는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비좁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교에 서너 명이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 너무 자꾸 비집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되는 아이들은 그걸 죽일 필요는 없죠. 되는 아이들은 갖고 가야죠.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 준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능 최저는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렇죠? 조건인데 어느 정도 조건을 요구하냐 하면 그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디? 네? 아닌데? 45페이지 있습니다. 45페이지. 어떤 어머니 빨리 찾으셨는데 56페이지도 있나요? 45페이지에 보시면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런 대입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요구하고요. 대부분 대학이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요구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를 요구 안 하는 대학도 있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는 꽤 높죠. 연대가 제일 높습니다. 4개 합 6이에요.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금방 계산되죠? 4개 합 6. 1, 2, 2. 그럼 6이죠? 그렇죠?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연대는. 고대는 전통적으로 최저가 연대보다 낮아요. 그래서 3개 2등급입니다. 이것도 낮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는 정말 어렵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중위권 대학을 보면 대부분이 2개 합 4거나 2개 합 5거나 밑에 내려가면 2개 합 6까지.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탐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반드시 2나 3은 갖고 있어야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하죠. 웬만한 아이들이면. 진명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이 정도는 합니다. 저희 애들이. 2개 2, 뭐 아니면 1, 3, 아니면 2, 3, 3, 3 이 정도는 하죠. 4개를 다 이렇게 까는 아이들은 별로 없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죠, 그 정도는. 아이만 협조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만 협조하면. 아이가 협조를 안 하면 저희가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니까.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내신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조건인데 이 정도는 웬만한 아이면 2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상위권 대학은 물론 굉장히 높으니까 잘 맞춰야겠지만 이 관건은 논술이에요. 관건은 논술. 그죠? 사실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논술 100%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맞죠? 거의 안 들어가니까 100%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어떤 식의 도움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을 갖고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저는 문과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 중에서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수업이.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아니 이게 수강료 부담도 원장님 다 들으면 좋지만 그래서 논술 수업까지 듣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다른 과목을 빼라. 논술을 듣게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과는 국어, 영어, 사탐, 수학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자 국어의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어에서 수능이 3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화작문이 있고 화법, 작문, 문법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인데 이 독서가 이제 비문학이죠. 그러면 자 수능 국어에서 이렇게 화법, 작문, 문법이라는 분야, 문학이라는 분야, 비문학이라는 분야 이 3분야를 평가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얘가 문제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애들이 잘하고 못하고 막 하죠. 근데 화법, 작문, 문법은 다분히 유형화되어 있고요. 문법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건 범위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면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현대시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현대시를 몇 번을 돌려요, 몇 번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시 갖고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시가 어렵긴 하지만 범위가 대략 한 300~400편 정도의 현대시를 충분히 분석하고 아이들한테 문제풀이 연습시키면 맞춥니다. 소설, 고전 다 공부할 수 있죠.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그런데 얘는 잘 안 돼요. 일단 문학은 그래도 어디에서 한번 봤음직한 작품이 나오는데 비문학은 이건 전혀 어디서 내는지 범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이 이제 출제 범위가 언어 관련 지문, 그 다음에 인문학 관련 지문, 인문학은 역사나 철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관련, 사회과학은 정치나 경제죠. 이런 지문. 그 다음에 과학 관련 지문, 기술 관련 지문, 예술 관련 지문. 이 6개 파트에서 지문이 나오는데 어떤 글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읽어본 글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상황을 상정을 할 때는 내가 안 읽어본 글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어떻게 이걸 빨리 읽어낼 거냐. 이게 제시문 독해 능력이죠. 논술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시문 독해 능력. 이걸 키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논술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비문학 갖고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지만 근본적으로 제시문 독해를 하는 게 논술 수업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애들이 이제 논술 문제를 실제로 쓰거든요, 저희 애들이. 쓰려면 일단 제시문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갖다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문과상위권, 뭐 중위권까지도 마찬가지. 영어는 결국 듣기, 아이들이 틀릴까요? 막판 가면 거의 안 틀립니다. 뭐 지금도 거의 안 틀려요, 사실은.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수 안 하면 거의 안 틀려요, 실수 안 하면. 문법, 몇 문제 나오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문과 아이들이 영어를 갖다가 2등급, 3등급 혹은 1등급을 받아야 되는 문과 아이들이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지? 빈칸. 가장 어려운 게 빈칸입니다. 매년 똑같아요. 작년 수능도 33번, 34번, 35번, 36번 이 네 문제를 다 맞추면 1등급. 한 문제 틀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떨어져요. 3개 맞추면 2등급. 2개 맞추면 3등급. 마지막에 빈칸. 빈칸이 왜 어렵냐? 일단 내용이 어려워요. 글의 내용이. 내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한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 수능 끝나고 저도 우리 장훈 선생님이랑 제 밑에 원장실에 앉아서 그 문제 갖고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맞추냐. 이거는 우리가 풀어도 어렵다. 내용 자체가. 영어를 단어를 잘하고 문법을 잘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문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독서하고 글 많이 읽고 배경 지식 풍부하고 이런 아이들밖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 영어도 마지막에는 뭐랑 만나느냐? 배경 지식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적 사고 이런 거하고 만나는 거. 사탐 말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사탐이라는 게 결국 윤리,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회문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논술에서 주요 다루는 주제들이랑 다 맞닿아 있죠. 그래서 문과 과목은 제가 우리 학부모 밴드에도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독서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문과 과목은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딱 2개. 국어, 영어, 사탐, 논술. 이게 한 과목. 마지막은 이게 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2과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2과목만. 그래서 수업을 듣는다라는 게 국어 수업을 듣고 영어 수업을 듣고 사회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는다라는 게 그 해당 단원에 있는 개념 하나를 배우고 객관식 문제 하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 머릿속에 있는 지적 사고, 문과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수업의 목적인 거죠. 마지막에는 어차피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 거기서 만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이 논술인 거예요. 논술을 논술에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국어나 영어나 사탐, 수능, 내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논술 수업을 듣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 제일 좋은 건 책을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애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제가 어저께 중등 설명회를 했는데 중학교 어머님들 앞에 놓고서 2시간 설명을 하면서 거의 40분 이상을 독서 얘기만 했어요. 어머니들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영어 수학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설명회를 들으러 왔는데 원장이 계속 독서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중3 어머님들한테 지금 중3 7월에 중요한 건 영어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애들을 보내면 나는 책 읽을 거다. 이번 여름에.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다 짜놔라. 개인별로 독서 트리를 다 만들어라. 책을 읽히자. 책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공부도 시키겠지만. 그럴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독서를 잘하지 않으면 좋은 데를 갈 수 없고 문과 애들한테는 지상명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적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압축적으로 수업 시간에 풀어내는 거죠. 애들한테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 현대사회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랑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의 그 문제 해결력도 키워주는 수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논술을 듣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을 빼더라도 이건 듣게 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공감하시죠? 다 공감하실 텐데 또 실제로 논술을 또 하다 보면 또 중간고사 끝나면 중간고사 못 보면은 지금 논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논술전에 관한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장 선생님 뒤에 와 계시니까 논술에 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논술 강사이시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료는 별로 없는데 2014년도까지 하고 2015년도 하고 이제 앞에서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우선 선발이 있었어요. 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일반 선발. 이제 이게 지금 우선 선발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일반 선발만 남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이제 이것만 낳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들어가래하고 건국대학교 들어가래가 차이가 안 생겨요. 수능 최저가 똑같아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시장이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으면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이쪽 그 입시 제도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간극이 있어요. 간극.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시에 대한 입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시 설명회를 어디서 주최를 하냐면 메가스터디, 강남,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런 데서 합니다. UA에서도 그걸 일을 다 쫓아다니신다고 합니다. 좋은 일인데 아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형 재수생 학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와 그렇지 않은 입시 설명회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형 재수생 학원을 소유하고 있는 입시 설명회는요, 재수생들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 학원이 왜 고3 애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을 할까요? 무료로 돈 엄청 들어가면서 자료좀 엄청 주고 떨어지면 우리 이름을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거 알면서도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일단 권위가 있으니까 가는데 사실은 대성학원이고 종로학원이고 메가스터디 학원이고 이런 학원에 재학생 어머니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합니다.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잘 다니니까. 제가 이걸 왜 저도 정일학원이니 대성학원이니 메가스터디 다 있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저는 수능 수업도 예전에 했지만 이제 논술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괴리감이 뭐냐면, 논술은 결국은 옛날에는 정시 논술이었죠. 근데 수시 논술 된 지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수시를 되게 싫어해요, 재수생학원이. 왜? 중간에 나가버리거든. 그래도 지금은 수시가 9월, 10월 또 수능 끝나고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수시 1학기라는 게 있었어요. 5월 달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학원이 완전히 붕괴가 돼요. 그 반 자체가. 그런 고3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 목동에서 진명 학원이 아니고 진명여고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수시로 아주 유명한. 당시에 학교 등급제도 있고 막 그럴 때 학교 등급제로 제일 유명했던 학교가 은광여고나 경기여고, 숙명여고, 그리고 목동에서는 진명여고. 여기는 이 동네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월 달에 이미 합격을 해버리니까 학교 나와도 이제 위화감을 조성해요. 그래서 뭐 반에서 30명이 있는데 3명이 붙었는데 1, 2, 3등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한 25등도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로. 그 다음에 뭐 한 7등도 하나 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몇 명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자두 문제고, 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서 따로 모아서 한 반을 만들었는데 맨날 청소시켜요. 하루 종일 청소만 해. 청소해도 얘는 그렇게 즐거워.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럼 애들은 나도 청소하고 싶다. 이래서
아예 이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니까 대학에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서강대학교, 뭐 연세대학교에서 수시 합격생 미리 모아서 캠프를 합니다. 그럼 더 즐거운 거죠, 애들은. 그래서 수시 1학기가 폐지되고 아직도 하는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 홍익대나 이런데. 근데 이제 2학기만 남았는데 2학기가 이제 수능 전 9, 10월 달에, 11월 달에. 근데 이제 얘네들도 결국 발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수능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니 뭐 홍익대학교니 미리 9월, 10월에 시험을 보지만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이제 이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재수생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전형 방법이라는 게 있고 전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된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형 방법이 자, 이 경우에 전형 방법이 뭐냐면 수능 우선 선발이에요. A대학에서 뭐 B학과에서 200명을 뽑는다. 그럼 200명 중에 수능 우선 선발로 70%인 140명을 뽑겠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로 나머지 70명을 뽑겠다. 그 연고대 같은 경우에 111이다. 여기는 그냥 2등급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전형 요소는 뭐냐? 논술이 70%에 90%다. 내신이 10에서 30%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딱 모아서 논술로, 그러니까 이건 거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논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형이에요? 이게 논술 전형에 대한 전형 방법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로 이렇게 조건이 되는 놈. 그러니까 수능은 조건이에요. 근데 수능 우선 선발 이렇게 얘기해서 입시학원들이 이건 수능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일일이 안 되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나와요. 그게 먹혀들긴 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달될 수도 있다. 뭐 미달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능 난이도가 떨어지면 이게 막 2배, 3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제도가 많이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것이 없어지니까 결국 200명을 이걸로 다 뽑는 거예요. 근데 10대 1이면 2,000명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더욱더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일반 선발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2등급이 됐건 뭐 대학마다 다르지만 조건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 얘기 한다니까요. 수능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논술 시험 봐도 의미가 없다. 맞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학생이 수학을 무지하게 잘해요. 그래서 1등급이야. 근데 언어가 4등급이야. 자, 그럼 이 학생이 수학을 이제부터 공부 안 하나요? 그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논술은 자꾸 불안해서 내가 3등급 나오는데 논술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신이고 수능이고 논술이고 이게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이. 매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도 좀 그런데 왜 같이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요명 원장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있냐면 그 두 가지 이야기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논술 변별력이 대단히 높은 학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보통 대학에서 점수를 산정을 할 때 논술 시험을 보면요 떨어진 애고 붙은 애고 시험 본 애들의 평균 점수가 있어요. 평균 점수가 70점대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계는 이건 뭐 완전히 롤러코스터예요. 뭐 40점대도 나가고 50점대도 나가고. 왜 그러냐면 자연계는 모르면 못 써요. 모르는데 뭘 쓸 거예요? 이 문제가 이해가 돼도 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연계 논술 때문에 본고사니 많이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지. 인문계 논술은 본고사 문제보다는 이런 거죠. 제시문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제시문은 다 리더블. 다시 말해서 독해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뭔 말인지는 알아들을 정도는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치에 관한 얘기인지 경제적인 얘기인지 사회에 대한 얘기인지 그럼 대충
키워드들은 고3 정도 되면 대충 다 알아들어요. 왜? 한국말이니까. 그리고 인문계 논술에 모든 뭐 여기 보면은 뭐 유형이 다르고 뭐 하지만 결국은 2시간 동안 2천자 쓰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2시간 2천자 쓰기인데 2시간 동안 2천자를 어떻게 쓸 거냐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논술 일반 선발은 나 다 갖췄다 이거예요. 갖췄다. 근데 얘가 논술이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 애가 2학년 때 논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겠네. 우리 애는 논술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못하겠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학을 3년 하면 잘하고 수학을 1년 하면 못하고 그러나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요. 우리 애는 뭐 매주 한 장씩 썼으니까 벌써 20장을 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로 간다는 거예요. 글쓰기는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당나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거 다시 설명을 하면 인문계는 다 한글로 나오고 영어 제시문 나도 다 때려 맞춘 거기에요. 영어 제시문 나와봐야 4개 중에 하나니까 3개 읽으면 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알아들으니까 대충 다 써요. 논술 시험 준비를 한 번도 안 한 애들도요. 시험장 들어가면 2시간 동안 2천자 메꾸고 나와요. 뭐 썼는지 모르죠. 그래서 평균이 이게 10점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90점 이상이 A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우선 선발에 해당하는 애들은 나한테 B학점만 받으면 너는 일단 안정권이다. 여기는 들어갈 데가 없고 평균 점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이면 이게 돼야 된다. 자, 그럼 우선 선발 폐지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90점한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시간 동안 2천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주 형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진명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러 가서 모의고사 보러 가서도 마찬가지다. 1시간이 지나도록 절대 답안지를 쓰지 마라. 5분 딱 지나면 쓰기 시작해요. 애들이. 10분 지나면 이제 불안감이 와요. 몇 명이 쓰기 시작하니까. 그럼 먼저 쓰는 거예요. 15분 지나면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은 쓰지 말고 기뻐해라. 지금 쓴 애들은 다 떨어진 거다.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말이 2천자 2시간이지 한문항 2천자 없습니다. 지금 이거 없어요. 그 옛날 정신논술이에요. 쾌락에 대해 논하라. 이런 게 한문항 2천자예요. 지금은 최소한 2문항이에요. 연세대학교 2문항 2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3문항이에요. 4문항이고 4문항 500자예요. 성대. 그러면 2천자 쓰는 놈들 5분 만에 쓰는 놈 누구냐? 1번 문제 딱 풀고 쓰는 거예요. 500자. 또 지나면 2번 문제 풀고 쓰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떨어져요. 문제 빼고 답안지 500자 4개짜리 해서 2천자를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답안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이 1번 문제가 2번 문제를 풀다 보니까 1번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번까지 문제를 다 풀지 않고 답지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200자 쓰기 어떻게 하고 300자 이따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분노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일단 쓰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2시간 2천자 쓰는 거 있죠?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3시간 교육하면 끝나요. 3시간만 교육하면 끝나요. 어떤 남학생 철수가 영희를 사랑합니다. 2천자 써봐. 다 써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이면요. 주제 하나 주고 지가 주제 갖고 2천자 다 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느 수준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2천자를 쓸 거냐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요. 2천자 써놓은 거를 자기가 썼던 남이 썼던 답안지를 그대로 베끼는데 빨리 쓰지 말고 정서해야 되잖아요. 20분 걸려요. 정서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2시간 2천자 쓰는 걸 30분, 40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1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자네들은 누구냐? 2천자 10번 써본 게 아니라 문제를 몇 개를 풀어봤냐 이거죠. 100개를 풀어봤냐, 10개를 풀었냐, 1000개를 풀느냐에 따라서 학생 수준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는 지금 문제풀이에 대한 답도 없죠. 문제 해설이 없으니까. 그죠? 실제 학원 강사들이, 논술 강사들이 문제 잘 못 풀어요. 연세대학교 문제 딱 나오면 저는 나오면 EBS에서 바로 그 다음날 풀어줘요. 자연계는 안 나옵니다. 저만 풀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저만큼 문제를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학생들이요, 일반적인 논술보다 더 잘 풀어요. 그리고 논생들은 뭐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갖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데 그 수준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 떨어지는 훈련을 돈 들어가면서 에너지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학원에 김병철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졸업한 건국대 철학과 264대 1 경쟁률 고 들어간 학생이에요. 본인이 나한테 페이스북 친구인데 자기 호라 그럽니다. 이육사라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학생이. 저도 감동적이에요. 이 학원은 아니지만 같은 해에 건대 미디어학부에 460대 1 그런 애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 저는 느낌이 와요. 얘는 된다. 그런데요, 서울대 연고대 붙은 애들이 그 당시 건대가 최저가 2등급 엄청 몰릴 때예요. 거기 나중에 최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오는 겁니다. 그럼 논술도 하는 애들 다 오죠.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붙은 애들 재학생들 갖다 놔도 떨어집니다. 갖다 놔도 떨어져요. 그 얘는 이 붙는 애는 따로 있다는 거죠. 문제를 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면 몇 년 전 고대 문제에 애들이 다 어떤 일이 한 3년 전인가 이런 일이 벌어졌죠. 듣기 싫은가 봐요, 저는. 이 개입주의고 비개입주의구나. 그래서 쓰고 나온 애들이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멘탈 붕괴. 논술은 변별력이 없네.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논술이 변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3, 4년 동안 계속 소문이 번진 게 있어요. 어떤 소문이 번졌냐면 강남 종로 학원의 재수생들이 퍼뜨린 소문이에요. 같은 1등급이라도 1.1등급, 1.9등급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1등급, 1.2등급이 붙지 1.9등급은 떨어진다. 그건 결국 수능이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소문을 그런 재수생들이 퍼뜨린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종합반학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종로학원 일반부터 쫙 앉아놓으면 수십 명이 앉았는데 다 연고대 그 우선서반에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떨어져서 거기 왔겠죠. 1등급이 아닌 놈들은 이제 일반서반에 떨어진 애들이고 111은 다 뭐에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우선서반에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럼 왜 떨어지는가 보다 보니까 거기 앉은 애들이 대략 어떤 애들이다. 1.89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애가 1.1, 1.2인데도 야, 너 얼마나 논술을 못했길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12와 1.89는요 수능도 차이가 나지만 논술도 차이가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2등급이지만 논술 자매가 있을 수 있고 1등급이지만 수능 3등보다 논술 못하는 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1.1등급과 1.9등급은 결국 1등급과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인식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식 정보량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논리적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제시문에 대한 분석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반영이 되지만 100% 카피될 정도의 반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붙은 애들 보면 그래도 1점대 초반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서 이거는 안 보고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이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 신화도 깨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간 거예요, 걔들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경쟁률의 평균 30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 대치동이고 목동이고 이런 분당이고 논술반이 한 10명, 20명 있다. 근데 걔들이 다 111이다. 그 중에 한 명 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애들이 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수준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 당시 고대 문제도 사실은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아니라 이 설명의 자료집 보시면 49페이지에 고대 문제가 작년 게 있습니다. 연대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고대 문제가 더 쉬워요. 그런데 쉬워도 이 정도예요. 근데 제시문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보시면 먼저 문제를 보셔야 돼요. 1번 제시문에 가나가 있고 2번 제시문이 있고 3번 제시문이 있고 4번 제시문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1번 문제가 75점 배점. 이게 언어 논술입니다. 2번 문제는 25점 배점 되는 수리 논술. 언어만 설명드립니다.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논평하고, 자 끊어주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해서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그럼 밑에 내려가시면 유의사항에 4번을 보시면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52페이지예요. 1번은 900자로 하고 2번은 자수자는 없다. 수리논술은. 그럼 결국 고대는 몇 자 쓰는 거예요? 900자. 900자 쓸 게 없어요. 자, 900자도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수업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논평하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예요. 이게 논술 요성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논술하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즉 1번 논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두 가지예요. 논평하고 논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가 몇 자입니까? 900자죠. 그러니까 논평하는데 몇 자 써야 돼요? 450자. 자기 생각 쓰는데 몇 자? 450자. 한 문장이 보통 25자에서 30자예요. 그럼 10문장 쓰면 끝나요. 근데 애들 요약하기 바빠요 지금. 보통 애들 공부할 때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근데 1번은 그래도 요약이 돼요. 객관적이니까. 그냥 답이 있어요. 근데 2번은 상품에 대한 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450자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75점이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아예 해설을 해드릴게요. 1번 가를 보시면 매품 파는 겁니다. 매품. 남의 그 곤장을 맞는데 대신 가서 곤장 맞아주고 돈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 그거예요. 2번은 결혼식 하객 도우미예요. 10만 원 받고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그쪽에 하객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결혼하는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객이 많으면 상대 집에게 우리가 좀 내놓을 수 있는 집안이다 해서 10만 원 주고 사람을 사는 거죠. 이게 둘 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거를 누가 비판하는 거냐면 재심 2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시면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논평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2 재심은 이게 어려웠어요. 이것도 3도 어렵지만 2가 누구냐면 바로 요 전해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연세그 강의도 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윤리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단어가 순간순간 정의론 있습니다. 롤즈라고. 롤즈의 정의론이 이제 누가 직수입하는 거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 뭐 올라가시는 김 뭐 서울대 교수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사람 죽이고 삼천교육대로 멀쩡한 사람들 막 쳐 죽이고 그랬죠. 그래놓고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정의사회, 복지국가 이거였잖아요. 그 정의사회는 결국 조폭들 때려잡는 거였고, 근데 그 정의사회 이론이 결국 당시 미국의 존 롤스 이론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반들이 요즘 뉴라이트를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롤스의 이론은 사실 뭐냐면 정의라는 게 결국은 복지국가였어요. 복지국가인데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입니다. 지금 보면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얼마 전인가 1년 전에 2년 전인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복지가 화두였잖아요. 다 복지였죠. 복지 안 한다는 사람이 없었죠. 그거 나올 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진보당 이런 데서 나 토론하는데 패널들이 일사천리 새누리당 쪽 패널들은 미국 유학파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야 미국 가면 이렇다. 민주당이나 진보당 쪽의 패널들은 유럽 유학파가 많아요. 스웨덴 가면 이렇다. 저는 그 둘 다 짜증이 나는데 뭐 남의 나라 베끼자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미국 갔다 온 분들이 유럽 갔다 온 분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반박하는 질문. 아니 복지가 있는 사람 돈 뜯어다가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하는 거예요. 강남상구에 있는 아파트 재산세를 많이 뜯어다가 없는 사람 나눠주는 게 복지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 겁니까? 이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복지 아닌가? 한번 손 들어. 왜 손을 안 드세요? 이 수업이에요. 애들한테 질문하면 애들 중에 그 복지죠? 라고 진명한 학생들의 80%가 답변해요. 대치동 가면 아니죠. 우리 집 뜯는데.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복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존 롤즈의 윤리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론에 입각한 복지사회. 그게 복지지 라고 얘기하는 게 제지문이의 마이클 샌델의 복지.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이때 이 양반이 들어와서 이 재심의 내용은 뭐냐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심의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신자유주의는 뭐든지 다 상품화해서 다 팔아먹는다 이거야. 성을 상품화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대표를 상품화한다. 그 연세대학교 와서 토론한 게 그거였어요. 그 당시 박주영 이번에 개판친 인생 완전 작살났죠. 홍 감독과 같이. 뭐 박주영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 실력인데 뭐. 근데 문제는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박주영이라는 사람이 모나코에 이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얘 군대 안 가려고 이미 모나코 국적 취득했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샌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박주영을 국가대표 할 거냐 말 거냐 토론하는데 그러지 말고 호나우두도 사오고 메시도 돈 주고 사오면 한 1,000억 주면 오지 않을까요? 국적 바꾸고 1,000억 갖고 안 되나? 한 1조? 그래서 메시, 호나우두 뭐 이런 사람들 네이마르 그러면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라고 샌들이 얘기한 거예요. 국가대표는 돈 주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심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앞에 걸 비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쉬워요. 자, 그러면 2번 재심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복지는 복지인데 자유주의적 복지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복지다. 자,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복지하면은 좌파고 복지를 반대하면 우파였다가 지난 대선 때 다 복지를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현 대통령을 비판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가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복지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더 나가 있는 사람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재심은 이를 또 전면 비판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칼 폴란이라고 하는 무정부주의적 원시 경제론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2와 3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상품화에 대한 얘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2번, 3번 재심을 이해 못한 애들은 상품화라고 하는 거는 매품 판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결혼식 하객으로 10만 원 받고 가는 거 뭐 이런 수준에서 그냥 450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온 애들은 뭐 별거 없네. 그런데 칼 폴라니가 말하는 원시경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쓰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정의사회라고 하는 복지국가 이론에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3번 재심은요. 어찌 보면 대단히 급진적이고 대단히 과격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과격한. 왜 그러냐면 상품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하냐면 이 사람이 노동, 토지, 화폐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 노동은 상품화될 수 없다. 토지도 상품화될 수 없다. 화폐도 상품화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접근을 못 해요. 잠깐 말씀드리면 화폐 상품화는 돈이 돈을 낳고 우리 2008년도 미국에서 들어온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래서 나오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한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이 작살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거의 멘탈 붕괴 상태가 왔던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뭘 잘못했느냐? 부동산이 10억짜리를 사면 80% 8억을 꽂았어요. 나중엔 100%를 꽂았어요. 10억을.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경우는 120%를 꽂았대요. 자, 그것도 출발은요 복지일 수 있어요. 흑인들이 슬럼에 삽니다. 슬럼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구하다가 절도폭력, 마약. 이게 흑인들의 슬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집을 주자. 그걸 은행에서 한번 해봐라. 근데 은행이 그걸 갖고 장사를 한 거예요. 10억 주고 흑인한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너 이자를 어떻게 내? 자, 12억 줄 테니까 2억 갖고 이자 내. 그거 나중에 어떻게 알아? 6개월이면 이거 벌써 2배로 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40% 60% 막아놓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결국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화폐가 상품화되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화폐는 뭐냐? 물물 교환하는 판단의 기준일 뿐이다. 근데 돈이 돈을 낳잖아요. 그게 뭡니까?
금리 생활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폐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토지가 상품이 된다? 땅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팔 수 없게 만들면 무슨 사회가 됩니까? 중국은 땅을 못 팔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거 사회주의 이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노동의 상품으로도 인정 안 해요. 노동의 상품 인정돼요. 장정이 일하면 배급받지만 상품화가 인정된다는 건 뭐냐면 장정은 쌀 한 가마니를 배급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을 적게 하니까 반 가마, 애는 넌 3분의 1 가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또 장마당 이런 데 나가서 좀 팔게 하고. 이거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거의 무정부적 네트워크 원시 경제 같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만약에 이해하는 놈이 있으면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시간이 대충 이게 만만치 않구나는 거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 설명한 지 한 7분 됐어요. 이걸 1시간 동안 또 3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애들과 토론하고 그럼 이해되죠? 애들이 이 지문이 옛날 그 지문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애들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애들이 훨씬 더 빨리 이해합니다.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영어 제시문도 마찬가지고 영어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결국 이 블랙박스, 빈칸 추론이거든요. 빈칸 추론이 결국 뭐냐면 글에 대한 조직적 사고와 판단 능력이에요. 언어 영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 나가서 인문계 학생들의 밑에 있는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수학 선생님. 거의 수리적인 건 애들이 잘 확률 통계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술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런 제시문에 대한 수준이 있는 분석 능력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언해수 사탐 과목을 3년간 준비하듯이 논술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신도 마찬가지고. 내신 3년 동안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급하게 막 뭘 많이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다 듣질 않았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보통 한 30대 1을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20명을 뽑는데 600명이 오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논술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애들이 적게는 한 30%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는 날아갑니다. 그럼 이게 한 20대 1로 변하는 거죠. 20대 1에서 15대 1 정도. 왜냐하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서는 수능 보기 전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아이가 아까 제가 최저학력 기준을 연대 같은 경우에 4개 영역 합이 6등급이다. 고대는 7등급이다. 6등급이다.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이가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는데 실제 수능 가서 그걸 못 받아버리면 그 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실제로 수능에서 맞을 거다라는 등급을 못 맞아서 날아가는 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가는 거고요. 많이 날아가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는 남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아까 장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다 써요, 애들이. 다 쓰는데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왜? 교과서적 수준의 이해에서 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0명을 뽑는데 300명, 400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300명, 400명이 답안을 써서 그중에 20명만이 합격한다. 그럼 어떤 답안을 써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물어본 거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써내야 붙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8주 완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아까 정의론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정의론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주제죠.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갖다가 거의 이제 수백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풀면서 각가지를 다 다루죠. 성장이냐 분배냐, 개인 위주로 갈 것이냐, 사회 위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으로 갈 것이냐, 공동체주의적으로 갈 것이냐, 이건 매번 다루는 주제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조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역사 철학도 다루고, 과학과 관련된 과학 철학도 다루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각종 이론들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이제 2년, 3년을 겪는 거죠. 몇 바퀴를 돌려가면서 책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논술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기출 문제를 다 다뤄보고 대학에서 이제 교수분들이 학생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써내는 답안과 잠깐 8주, 10주 정도 고3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논술을 갖다 두세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파이널 뭐 2대 수업 뭐 몇 회, 뭐 성대 수업 몇 회 이렇게 수업을 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아이들이 답안을 더 잘 쓸 것이냐라는 거는 뭐 명확 관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논술 수업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항상 학생들한테 어느 특정 대학의 답안을 그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써내는 훈련을 해주는 수업은 절대 아니고 그 아이의 어떤 지적 지평을 넓혀주는 일을 논술 수업은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국영 수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이러고도 못 앉아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이러고 앉아갖고 아니면 이러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쳐다만 봐도 애들이 그냥 벌떡해서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선생님의 눈빛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하죠, 선생님들이. 근데 논술 수업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 좀 지네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데 선생님 스타일도 그래요. 이게 막 수업이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마지막에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뭐 전두환 얘기도 나왔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근데 그런 이 여기에서 나온 그 아주 짧은 글 하나를 갖고 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면을 갖다가 그 비교해 가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게 논술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논술 수업을 들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에 논술 수업 들으라 그러면 애들이 막 힘들어해요. 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 왜 그러냐면 그 수업을 갖다가 그 영어 수학 하듯이 필기 열심히 하고 노트 정리하고 사실 그렇게 듣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듣는 수업이 아니라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거를 그 다른 무슨 암기 과목이나 요점 정리가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논술을 들어도 그 애한테는 도움이 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아까 그 선생님 장원 선생님이 병철이 얘기도 하던데 병철이라는 아이는 이제 인원고등학교 출신이고 저희 학원 이제 건국대를 간 아이인데 걔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 어머님인데 바쁘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걔는 1학년 때부터 논술을 아주 열심히 들었거든요. 열심히 들었는데 그 걔가 이제 200대 1이 아까 몇 대 1이라고 했나요? 264대 1 경쟁 26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이제 합격을 했죠. 근데 그때 선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을 뽑는 전형에 264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아이가 뽑힌 거니까 답안이 다른 애들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심심찮게. 작년에도 우리 그럼 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 아르바이트 학생도 제 제자인데 저 학생도 논술 전형으로 예, 문영여고를 나온 제 제자인데 논술 전형으로 예, 괜찮은 대학을 간 학생이고 또 그 작년에 또 고대 추가 합격으로 붙은 수연이라는 아이도 걔가 걔네가 5명이었죠. 5명을 뽑는 전형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걔가 경쟁률이 제 기억으로 50몇 대 1이었던 것 같아요. 50몇 대 1이었는데 5명 뽑는데 이제 250명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이제 추가 합격을 딱 한 명만 했거든요. 추가 발표를. 그래갖고 이제 5명이 붙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대니까 뭐 서울대를 붙은 거죠. 등록을 안 한 거예요. 한 명을 추가 합격하는데 얘가 딱 된 거죠. 얘가 6등이었던 거예요. 한 명 딱 추가 합격하는데 그렇게 좀 그림같이 붙는 물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넉넉하게 붙는 게 좋은데 예, 뭐 입시라는 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붙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애들도 처음에 중3 고1 때 그런 아이들의 어떤 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애들은. 그런데 뭐 결국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저도 상담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변화예요. 학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 뭐 학생한테 이상하게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던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 지금 여기도 우리 학생 2명이 이제 와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 학원을 처음 왔을 때 과연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주 7일을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방학 때 아침부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공부하는 게 사람이 사는 삶일까? 그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나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현충일이다, 쉬는 날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머릿속에. 아, 내일은 학원에 아침에 9시부터 가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공부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하루에 수학을 100문제 푸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바꿔놓고. 그래서 대학을 꿈꾸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대학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제 뭐 작년에도 학생 설명회를 여러 번 했지만 대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성공한 아이들이 그 언니 오빠들이 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아이들의 사고를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힘든 거를 겪고 중간에 이제 시련도 겪고 하면서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웬만한 어려운 일이 와도 이제 극복 가능한 애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있는데, 문영여고 1학년짜리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지난번에 이제 내신을 굉장히 못 봤어요. 특히 영어를 너무 못 봐갖고 그 제가 너무 이제 그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유독 못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번에 내신은 제가 직접 해주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1대1로 내신 준비를 해줬거든요. 근데 걔를 이제 1대1로 쫙 가르쳐 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숙제를 해줬어요. 이거 해와, 이거 해와, 이거 해와 숙제를 해줬는데 아이가 그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걸 극복하고 잘한 그 성적이 올라가는 그 의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높은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대학도 좋아하고 사회도 좋아하는 거다. 그런 걸 계속 극복한 애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 좌절과 시련, 그 다음에 도전과 극복, 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을 계속 이겨내고 좀 더 큰 어려움, 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낸 아이들이 나중에 웬만큼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애들이 리더가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랬을 때 된다라고 손잡고 걸어가자고 말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 애들 키워나가는 과정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 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객관식 문제 한두 개를 가르치고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자체의 사고를 바꿔서 뭐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해내게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생각의 폭도 넓히고, 그 다음에 한계도 극복하게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과정이죠. 힘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가정에서도 많이 했었고 학교에서도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의 이제 그 대한민국의 가정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하나의 문제는 그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학생 사이의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 말고 뭔가 좀 사회를 그 사회화를 위해서 가정에서 좀 가르쳐줘야 되는 것들이 부모님들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도 갖고 있고. 당장 그렇잖아요.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또 이제 SNS가 뭐 미친 듯이 퍼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카톡이라는 거 하나 갖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생업을 갖고 이렇게 그 월급을 받아갖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런 세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신다라든가, 뭐 건설 회사에 다니신다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신다라든가, 뭐 여러 이런 일을 갖고 돈을 벌고 그 가족을 부양하는 게 아버님한테 당연한 건데, 어느 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메신저잖아요. 이거 하나를 잘 만들어서 1조를 버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은 살아갈 거고, 이런 걸 우리나라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정말 외국으로 다 나가야죠. 그렇죠? 네.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금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를 그 만든 사람이 그 이혜진 지금 의장인데, 이사회 의장인데, 그 이혜진 의장이 신림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제 고등학교 2년, 아니 중학교 2년 선배죠. 네, 아니 중학교랬는데 초등학교, 제가 신림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정말 이제 몇 조가 넘는 그런 자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클 수 있는 아이들인데,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고 이 정말 그 소통을 갖다가 그 이 전화기로 모든 걸 다 소통을 하고, PC 시대도 아니죠. 얘네들은 요새 PC도 잘 안 만져요. 거의 다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이게 생활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는 너 그 전화기 좀 제발 손에서 떼어라, 이런 게 주요 화제죠. 근데 띄면 안 돼요. 지혜롭게 써야지. 그렇죠? 그거 없이 살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그걸로 다 할 거예요. 경제활동도 그걸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가정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 근데 부모님과의 대화에 어떤 화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뭐 제가 밴드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희연 교육감 지지하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자사고를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긴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학교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 지지하는 편입니다. 지지하는 편이고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이 펼쳐 나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지금 그 교육감이 펼치는 정책이 그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올 것이고 그렇죠? 교육부총리 지금 청문회 했잖아요. 그걸 갖고 또 뭐 되네 안 되네. 지금 교육부총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또 얼마나 가면서 교육정책을 또 얼로 표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저는 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대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딱 예측 가능한 거고 대학 입시에 필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야구 팬인데 야구를 보시는 아버님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야구라는 경기를 딱 보면 룰을 알아야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야구 룰이라는 거는 좀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대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야구 팬이 있는 것만큼 대한민국에 대입에서 자유로운 학부모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쉬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픈이 돼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의 대입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간소화한 게 이 정도예요. 사실은 간소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대입 요강은. 그리고 우리는 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대학에서 발표하는 요강을. 대학에서 이렇게 요강을 발표하는데 그 요강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갖고 우리 애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건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공개하지 않으니까. 서울대 일반전형에 합격한 뭐 1,500명의 아이들이 작년에 있는데 그 아이들의 내신이 몇 점 몇이고 그 아이들의 자소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기준에서 뽑았다를 1,500장을 다 오픈해버리면 쉽죠.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오픈 안 하잖아요. 제가 아까 뭐 한양대는 뭐 몇 점 몇입니다. 중앙대는 몇 점 몇입니다. 그거 대학에서 발표하면 믿을 수 있나요? 사실 저는 반만 믿어요. 대학들이 자기 대학에 붙은 아이들의 내신 컷을 갖다가 100% 공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은 이게 좀 포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걸 믿고 지원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어떤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로 상담 교사들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소위 저희들이 하는 컨설팅이라는 걸 해가면서 그 아이들 진로를 짚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걸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그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아니면 그 분석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능력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고급 교육을 못 받게 될 것이고, 그거는 아이한테도 손해고 우리나라 전국 국부라는 차원에서도 손해고, 그렇잖아요. 발전할 수 있을 만큼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입시를 이해하고 끌고 간다. 뭐 잠깐 딴 얘기를 했습니다. 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전형 얘기로 돌아가면 아까 이제 교과 전형, 그다음에 종합 전형, 특기 전형 빼고 논술 전형까지 다 설명은 드렸죠. 정시는 이제 수능 100%다. 그래서 입시를 설계한다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확실하다. 합격 보장. 네, 쉽습니다. 아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지금 뭐 우리 학생 2명이 둘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한테 제가 원서를 써주는 거죠. 뭐 충남 밑으로 6장. 아마 다 붙을 거예요. 두 학생 다.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당연히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원서를 잘 쓰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도 있다. 다 붙게 쓰면 쉽죠. 낮은 대학만 다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예를 들면 수시 원서를 6장을 쓰는데 6장 다 붙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6장을 다 붙었다는 건 원서를 잘못 쓴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몇 개는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6개 중에 한 2-3개 정도 붙는 거를 목표로 쓰는 거죠. 나머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갈 거냐. 결국 이 문제예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요런 문제에다가 내가 대학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카드를 몇 장을 만들 거냐. 자, 내신이라는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갖고 대학에 나를 어필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카드가 있다. 자, 이 정도 비교과면 대학에서 나를 뽑아줘야 돼. 이렇게 만들 거냐. 근데 논술이라는 카드가 있고, 수능이라는 카드가 있고. 그렇죠? 이런 카드를 몇 장을 만들 거냐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딱 하나. 전쟁을 나가는데 딱 총 한 자루 딱 들고 나가는 거고, 어떤 애는 총, 그렇죠? 수류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최첨단 광선검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놓고 어떤 무기를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는 다행스럽게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으니 빨리 선택을 해야지. 이게 선택과 집중이죠. 그렇죠? 수능을 버릴 거냐. 예를 들면 뭐 논술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수학을 너무 못한다. 그럼 버리자. 그래갖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탐 갖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자. 그리고 논술로 올인하자.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 수학이라는 건 결국 이건데 이 아이한테 수학을 잘하게 만들려면은 국어, 영어, 사탐, 논술에 투자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이고 수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수학을 갖다가 그냥 내신 정도만 적당히 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국어나 영어나 논술 같은 거 쪽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클 거냐. 이걸 갖다가 비교 형량을 해서 판단을 해줘야죠. 누군가가. 근데 부모님이 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은데요. 저도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마다 그 학기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성적 나온 거 보고 아이의 성향을 보고 상담해보고 이래가면서 이 아이한테 맞는 전형을 찾아내고 그걸 아이들한테 코칭을 해주고.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 문과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과보다 대학 보내기 훨씬 어렵습니다. 수험생 숫자 문과가 훨씬 더 많죠.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근데 대학 정원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과 학생 갖다 상위권 대학을 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학생들마다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고 그런 상담을 갖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대부분이 아마 저랑 상담을 한 번 이상씩 다 하셨으니까 요청하시면 방학 중에 또 만나서 여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전형으로 또 가야 된다라는 걸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 가져가는 학생이 제일 좋은 거고 다 가져갈 수 없다면 한두 개는 빨리빨리 버리고 내 주요 전형이 뭔가를 결정하고 그거에 맞게 남은 1년 내지 2년 동안의 학습 설계를 가져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라는 거고요. 뭐 오신 김에 말씀드리면 뭐 여름방학 스케줄은 뭐 문과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별로 좀 부족한 것들 보강하게 스케줄 짜줄 거고요. 이과는 뭐 지금 좀 문과랑 또 많이 달라서 이과는 뭐 그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수학으로 도배를 하는 뭐 여름방학 너무 짧으니까 이것저것 욕심내지 않아요. 다른 과목은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고 수학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도배를 해버릴 건데 제가 이과 애들 수학이 좀 부족한 애들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방학 때 학교 스케줄 보고 다 빼라. 니네들은 그냥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과 아이들은 그렇게 수학 진도를 갖다 뭐 빨리 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뭐 잘하는 애들은 많이 나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적당하게 나가면 되고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 사탐, 논술은 한 과목이다. 그 말이 과연 뭘까? 그거를 이해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취지에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만드는 게 이번 방학 때 그나마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이번 방학의 목표가 되겠죠. 설명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뭐 생각보다 제 문과는 저희가 항상 그 문과 어머님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점잖으신 편이고요. 이과 어머님들은 좀 이렇게 좀 세세요. 그 설명회도 항상 이과가 훨씬 많이 와요. 내일 이제 보면 내일은 거의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예약 명수도 그렇고. 보통 그래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이거는 삭제 이과 엄마도 기분 나쁘겠네. 그래서 일요일 날에 이제 3학년 설명회가 있는데 3학년 설명회를 참석하시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신 부모님들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는데 그날은 입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요. 스케줄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줄이라는 건 3학년 아이들은 원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남은 이미 사실 원서는 다 써 있어요. 고3 아이들. 그러니까 원서를 다 써 있다는 얘기는 수시 6장 중에서 어떤 아이는 한 8개 정도의 대학, 어떤 아이는 많은 애는 한 12개에서 13개 정도의 대학이 다 정해져 있고 남은 이제 2달 남았거든요. 원서 접수할 때까지. 2달 동안에 8개를 6개로 12개를 6개로 만드는 작업만. 이 학생별로 리포트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뭐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수시 기간에 뭐 학교별 파이널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뭐 면접 수업은 어떻게 개강하겠다. 그다음에 수능 특정 부분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것들. 뭐 재원생 현재 고3 어머님들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자리가 뭐 입시 전형이나 이런 거는 3학년 엄마들한테 이미 의미가 없죠. 그거는 지금 이제 오신 뭐 고1, 고2 어머님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뭐 오실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그런 걸 할 거다. 이 시간이 끝나면 뭐 필요한 어머님들 남아서 질문 잠깐 하시고요. 제가 올해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 분도 이제 빠지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